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성공을 위한 10가지 경로 세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철인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그로스 IQ를 읽으면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에게 피서인데요. 너무 즐겁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잠깐만 보면요,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객 경험부터 고객 이탈 최소화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나 지난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이쪽 링크를 통해서 꼭 보고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8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8번째 방법은요, 제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이 제휴 관계는요, 제3자와 동맹이나 채널, 생태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휴 관계는 제휴를 통해서 확장할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저쪽으로 가야 돼요. 네,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다른 그런 자원을 가진 그런 기업과 손을 잡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라는 겁니다. 자, 또 제휴관계는요, 혼자만 이득을 취하면 안 돼요. 서로 상호 간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휴관계를 맺을 때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상호 이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서로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정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뒤통수를 치거나 뭔가가 공정하지 못하면 이 제휴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명심하고 제휴관계를 맺으면 좋습니다. 제휴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애플이 있었습니다. 이 애플은요, 정말 그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정말 잘하죠.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서 혼자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들에게 그 음악을 만들어서 올리면요, 그것을 또 이제 사용자한테 팔죠. 팔게 되면 그 나머지 수익의 몇 %를 아티스트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근데요, 애플이 이렇게 정책을 한번 펼쳤습니다. 애플 뮤직을 이렇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개월 동안 애플에서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니까 그 아티스트들한테도 3개월 동안은 수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공정합니까? 아니요, 이거 공정하지 못해요. 한 유명한 트위터 그 하시는 분이 야,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올렸어요. 올리니까 애플의 CEO였던 팀 쿡이요, 이것을 보고 우리 애플이 잘못하고 있구나. 그 트위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료 사용 기간 동안 아티스트들에게는 음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다시, 물론 여기 갈로하고 경감된 금액이긴 했지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애플이 큰 수익을 창출 못했으니까 많은, 원래의 수익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수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애플은요, 이런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제휴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좋아할 때도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과 나이키가 제휴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애플은 원래 자신들의 그 칩셋을 사용했어요. 근데 인텔이라는 회사와 제휴를 하면서 컴퓨터에는 자신의 칩셋이 아니라 인텔 프로세서를 집어넣어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인텔 프로세서도 윈했고요. 그리고 애플도 판매를 더 많이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또 보면 정말 신기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자, 보시면 고프로와 레드불이 제휴관계를 맺었대요. 정말 이게 어울리지 않죠? 즉 카메라와 이렇게 에너지 음료, 어떤 제휴를 맺었을까? 근데요, 보니까 서로 많은 스포츠들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서폰서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동생과 같은, 그리고 형과 같은 그런 기업으로 서로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가 있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한때 그 마트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월마트도 있었고 많은 그 기업이, 바깥 외국 기업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다 실패했죠. 유일하게 딱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테스코입니다. 테스코는요, 이게 지금은 현재는 영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테스코가 한국 기업을 진출할 때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다들 들어왔다가 이렇게 한국에 실패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테스코는 무작정 진출한 게 아니라 제휴를 맺었습니다. 누구와? 삼성물산과 제휴를 맺고 홈플러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홈플러스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테스코가 그대로 진출했다면 아마 다른 기업처럼 조금 안 좋게 끝날 수 있었는데, 테스코는 이렇게 제휴를 맺음으로써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 원래는 그렇게 이렇게 유통망을 구축하지 못했는데, 이 테스코를 통해서 전국으로 유통망을 이런 식으로 마트를 만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죠. 다른 말로 윈윈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휴관계를 맺게 되면 윈윈, 상호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세 가지는 명심해야 되겠죠. 상호이익, 신뢰, 공정성,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제휴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북스킹, 마케팅과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경로 중 9번째 경로는요, 협조적 경쟁이었습니다. 자, 이 협조적 경쟁이라는 말, 좀 이상하죠. 협조하는데 경쟁한다. 자, 보시면 비슷한 시장이나 경쟁사와 경쟁은 하고 있지만 협조를 하는 겁니다. 경쟁 중에 돕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와 경쟁의 합성어를 협조적 경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협조적 경쟁은요, 경제의 파이를 늘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쟁 사이에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경쟁이지만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을 따졌을 때 더 커다란 보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꼭 생각해보고 하면 좋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보시면 주변에 휴대폰 그 가게가 하나 있는 것보다 왕창 있으면 훨씬 가게가 잘 돼요. 그리고 서울에도 보면 그 장충동 족발 골목 이런 게 있잖아요. 대구에도 이런 게 있어요. 닭똥집 명물거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면요, 닭똥집 집만요 쫙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얼핏 봤을 때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쫙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 닭똥집 하면 여기가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빡짝빡짝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에 가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모여 있으면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협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구에 하나 더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안지랑에 가면 곱창 골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많아요. 한 40개 정도 있는데, 정말 어떤 집은요 다 차잖아요. 그러면 요 옆집에 가라 그래요. 옆집에.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협조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골목 식당을 봤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대전에 있는 청년몰을 다시 찾았습니다. 근데요, 새롭게 들어온 업체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가격을 너무 높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만 장사하려고 하냐. 여기에 온 사람들은 이 집 막걸리집에 막걸리도 먹어보고 싶고, 치킨도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햄버거도 먹어보고 싶은데, 치킨이 만약에 15,000원이면 15,000원짜리 하나밖에 못 먹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양을 줄이고 5,000원이라든지 줄이면 사람들이 와서 이 집에 치킨도 먹어보고 저 집에 햄버거도 먹어보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조적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게 되면 2, 3년 안에 망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협조하면서 경쟁을 하라고 백종원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만 잘났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협조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책을 쓴 그 김용일 작가님이 제 주변에 저희 대구에 계셔서 저와 함께 경쟁을 하시면서, 같은 업계니까 그러면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무지개 특강을 했습니다. 무자본 지식 개인 창업. 저 같은 경우에는 SNS라든지 안 그러면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김용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글쓰기도 잘하시지만 스피치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하는 방법에 실질적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강점이 계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에게 적용하면요, 제 주변에는 많은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스케줄이 중복이라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분을 보내드린 케이스도 꽤 많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조금 바빠가지고 못 가셔서 저를 보낸 케이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상호 협조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협조적 경쟁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스킹 드디어 대방의 10번째 경로입니다. 비인습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비인습 전략은요, 현재 사고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요, 목표를 넘어 목적을 가지는 것이 바로 비인습 전략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비인습 전략, 즉 인습이라는 말이 기존의 방식이라는 뜻이고, 비인습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을 잘 보니까요, 97%의 사람들은 사회적 목적이 있는 기업의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익을 넘어 목적의식을 갖춘 기업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요, 톰스 슈즈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한 켤레 팔 때마다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기타 개발 도상국 아동들에게 새 신발 한 켤레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즉 1+1의 전략인데요. 즉 제가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제가 이걸 삼으로써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1 전략인데 소비자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형태의 1+1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비인습 전략으로 제가 대표적인 예로는 와비파커스라는 그런 안경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요. 자, 기존에 인습적으로 보면 안경을 판매할 때 안경은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와비파커스를 만든 사람은요, 안경이 이렇게 비싼데 좀 싸게 해서 온라인에 판매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수님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야, 누가 온라인에서 안경을 사겠냐,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와비파커스는 이것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5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자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5개를 받은 소비자는 5일 동안 이것을 갖다가 한번 써볼 수 있는 시간도 주고요, 주고받고 하는 그 배송료를 모두 무료로 합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요, 그것을 기다리면 나중에 안경을 렌즈까지 다 장착해서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기존의 안경 시장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와비파커스도 이 1+1 전략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개발도상국에게 있는 사람들한테 안경을 사면 그것을 통해서 기부 형태로 이렇게 시력을 측정한다거나 안 그러면 안경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요 장면은 제가 그 와비파커스 유튜브 장면을 제가 살짝 했는데요.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인습 전략, 즉 나도 좋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는 게 꽤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 북스킹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 진짜 좋겠어요. 진짜 좋겠어요. 근데 만약 이 책을 안 읽더라도 제 영상 3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아닌 목적, 누군가에게 변화와 더 좋은 방향, 또 그분이 또 성공하면요, 또 우리 사회에 하나의 무언가에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 비인습 전략으로 제가 읽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유튜브에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북스킹 10가지 경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10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복잡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라.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꼭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3가지였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맥락과 결합, 순서. 자신을 잘 파악한 뒤에 어느 경로를 사용할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로가 아니라 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결합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순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도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맥락과 결합을 잘 생각해보고 무엇부터 자신에게 접목할지 꼭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로스 IQ를 북스킹 해봤습니다. 와, 드디어 제가 이 책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0가지 경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들께도 이 10가지 경로 중 여러분들한테 접목하셔서 여러분들도 성공으로 가는 길로 꼭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